자, 이제 내용도 볼게요. 우리 현금이란 계정 과목은 되게 자주 봐가지고 이제 지겹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출문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우리 전에 재무제표 봤을 때에 현금성 자산에 대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제출용에는 뭉쳐져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1급 시험보다 세무 2급 시험에 오히려 제출용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금이라는 건 뭐 지금 즉시 현금화하는 계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취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주실 게 우리 현금 자산이 있죠. 여기 42페이지에 뭐든지 전부 다 42페이지에 보면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결산일로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1년짜리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정기예금인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됐다는 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기준이 취득일 기준이지 결산일로부터 도래되었다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그 계정 과목으로는 그 두 개만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취득일 장부에 쓴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결산할 때 보고, 자, 소액 현금 전도금 있죠. 자, 우리가 전도금을 가지급금 대신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우리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 이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은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준다 이런 뜻이었죠. 그럼 그때 우리가 가지급금이다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매일 매출 전표 하거나 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것도 가지급금이라고 썼었죠. 그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쓰게 되면 돈 빌려갔다라는 성격으로 쓸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계정 과목하고 우리가 계산액에 대해서 쓰는 가지급금 계정 과목하고 두 개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 전도금이란 계정 과목을 지급할 때 썼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할 때도 전도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가지급금을 써요. 그런데 이걸 정산할 때 입장에 문제에 나왔을 때는 지급시 전도금 처리하였다, 가지급금 처리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산할 때는 과거에 지급시에 어떤 계정 과목 썼는지를 봐서 그걸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쓸 거고, 소액현금 제도는 아직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회계 1급에서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전도금이란 계정 과목이 빨간색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면 우리 전도금이 빨간색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그럼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수정하려면 수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까봐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수정 안 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F2번 눌러서 뭐 소액 현금이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도금 썼던 계정 과목을 제가 소액 현금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얘 그래도 빨간색으로 다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려 그러면 컨트롤 F2번 눌러야 된다는 것, 이걸 회계 1급에서는 등장을 잘 하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변환시켜서 주로 쓰니까 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려고 전산 회계 1급이든 FAT 1급이든 둘 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은근슬쩍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음 우리 은행예금 쪽으로 가서, 자,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우리 당좌예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인지를 하세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 수표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내 돈에서 내가 돈을 찾아가든 다른 사람이 찾아가든 똑같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동사라는 건 다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사는 당사가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동전 발행 수표라는 걸 쓸 거고,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당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을 할 거죠. 자, 그럼 우리 아는 거지만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자 그냥 시험에서 수표라고 말하면 얘는 당자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회사 수표를 당점 수표라고 하는 거고, 타사 수표를 동점 수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표. 그래서 우리가 당점 발행 수표를 가지고 우리가 발행을 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고, 수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행한 걸 수취를 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썼죠.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발행한 거면 당좌 예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줬다 받았다로 대변 차변이 정해지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인 거고,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수취를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이걸 받아 보관 중이다가 은행 안 가고 동전 발행 수표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발행자에 따라서 가는 거고, 차변 대변은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럼 우리 당좌예금에서 당좌 차월이라는 제도를 썼었죠. 당좌 차월 제도는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좌 차월 제도는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수표 발행을 했는데 당좌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 잔액만큼만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부족분은 이제 우리가 쓸 때에
단기 차입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나 지금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당좌 예금 잔액이 지금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자, 그런데 자, 잠시만요. 당좌 예금 잔액이 1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원재료를 120만원치 구입을 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당좌 예금 잔액이 100만원 있다거나 아니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잔액을 조회를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당좌 예금의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고, 나머지 차이 나는 이 20만원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이 글자도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좌 차월을 쓰거나 둘 다 쓸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에 거래처를 꼭 입력을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럼 당좌 차월도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 차월을 쓸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이 우리 기본 프로그램 세팅 값에 있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사람이 이걸 쓰는 걸 원하면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쳐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단기 차입금이든 당좌 차월이든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당좌 차월도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 당좌 차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럼 그냥 당좌 차월 쓰라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웬만한 분은 다 쓰셨는데 유동부채라는 생각을 못 잡아서 우리가 거래처를 안 써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격도 유동부채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실 당좌 예금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돈 잔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이나 당좌 차월 쓴다. 단기 차입금이든 당좌 차월이든 둘 다 거래처 꼭 써라 그거예요. 우리 거래처 안 쓰면 그냥 3점 날라가잖아요. 그죠? 자, 다음 은행 계정 조정표하고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단기 금융 상품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우리 선일자 수표 있죠? 자, 43페이지에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에 준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어음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당좌 수표 발행할 때 우리 회사가 적어서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일을 그냥 오늘 날짜로 발행일이 나와야 되는데 미래의 날짜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날짜를 써버리면 우리는 어음하고 효력이 똑같아지죠. 그럼 지금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준한다 이렇게 이론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주면 혹은 어음을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면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쓰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기타 채권 기타 채무를 썼죠. 그 조건 그대로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발행해줬어요. 그럼 원재료나 상품 산 거면 지급어음이라고 쓰라는 거고, 그 외 다른 것들을 샀으면 미지급금이라고 써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선일자 수표를 받았는데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음을 수취했다라고 했을 땐 잘 생각하는데, 선일자 수표라고 하면 우리는 이건 어음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단기매매 증권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기출문제 좀 많이 나오는 우리 어음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일단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을 인지를 할게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매입은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나 아니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계정 과목으로 이거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리고 임대료 수입,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우리 프로그램상에 400번대의 영업수익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번대 초반에.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받을어음 이걸 쓰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 쓸 때가 아니면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 이 계정 과목이 아니면 이거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이거밖에 안 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였죠? 영업활동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정 과목을 쓸 때만 차변에 상품이다 원재료다 라고 썼을 때만 대변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쓰는 거고,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했을 때만 차변에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음을 가지고 보면,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대변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우리 전에 했던 거 팔고 차변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해서 거래처를 이렇게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는 경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경우에 차변에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었죠. 자,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 있으실 거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시험 나오면 옛날하고 틀린 게, 처음 보셨을 때는 본 게 많이 없어서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음 추심하게 되면 추심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쓸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수수료 비용이고 800번대인 판관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 부문도.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만약에 우리가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고 차변에 나는 보통 예금으로 이제 만기가 되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95만원 들어왔다.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원을 수수료 비용이다. 이걸 800번대로 얘를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를. 자, 두 번째,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나올 건데, 어음에 할인을 하게 되면 할인료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 할인료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우리 매각 거래가 나오는데, 매각 거래 나왔을 때에 이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성격은 구분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유료 목적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보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얘를 95만원을 받았다면 이제 할인료 5만원을 빼면 얘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입 거래라고 하면 할인료를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얘는 영업 외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우리 회계도 거래의 실질을 따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차입 거래라는 거는 내 어음을 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100만원짜리 어음을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90만원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갚을 때는 100만원 주면서 이 100만원짜리 어음을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될 거고, 이건 어음 발행 회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음 담보로 돈 빌려오는 곳 있죠. 거기를 거래처로 쓰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그 상대방이 95만원만 준다면 이 5만원을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사실 회계 2급, 세무 2급에서는 실기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만 실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론 문제에서는 이 빨간색 두 개 한 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음의 할인료는 우리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든 어음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그래서 오답지문. 차입거래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음의 할인료는 매각거래든 차입거래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정답인 지문.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영업 외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니까. 정말 문제 내는 사람들 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어음의 배서 양도. 근데 이건 다들 잘 하시더라고. 어음의 배서 양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에 외상 매입금을 갚으며 B라는 회사에 외상 매입금을 갚고 우리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면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죠. 우리가 물건 사면서 어음을 주는데 내가 발행한 거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질 건데, 내가 발행한 게 아니면 내가 과거에 받았을 때 적어뒀던 걸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받았을 때에 제가 방금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받을 어음이라 적혀있던 걸 지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받았을 때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어서 미수금이라고 적어뒀으면 미수금 지워야지. 그죠?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장부에 받았을 때 적어뒀던 걸 장부에서 지우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전에 이런 예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를 들 때 전에 토지 2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면서 우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100만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차변에는 토지다라고 해서 200만원이 될 건데, 대변에는 일단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주면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A라는 회사한테 받은 거면 A라는 회사한테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고, 나머지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이번엔 토지를 산 거죠. 토지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토지를 산 그 회사의 거래처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를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발행하는 위치가 아니면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책에 적어놓은 거 못 찾겠죠? 왜냐면 우리 세무위급 책에는 없어가지고, 전에 제가 혹시나 또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 그 회계 1급 책에 적혀있던 거였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막상 세무위급이 잘 나와요. 세무위급 기출문제 보면 두세 회 차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얘네들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다음 어음의 부도. 자, 문제 봤을 때에 부도가 났대. 그러면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부도 났다라는 걸로만 문제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대손 처리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라고 하면 받은 어음의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걸 확인할 건데, 그냥 부도가 났대. 그러면 그냥 부도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 우리 부도 발생만 언급을 하는 경우는, 우리 지금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을 비유동 자산으로 우리 대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부도 났다는 이야기는, 부도 났으니까 이제 이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다라는 분류를 두면 안 되니까 이걸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분계가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부도음과 수표 할 때, 우리는 컴퓨터라면 부도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대손충당금도 나올 건데 부도음과 수표에, 그럼 계정 과목이 이렇게 쉽게 찾으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거래처 꼭 쓰자라고 했던 거. 이 부도음과 수표에도 거래처를 꼭 쓰셔야 돼요. 부도음과 수표에 거래처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되니까. 자, 이게 받을 어음이 지금 대변에 오는 경우 이제 네 가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네 가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유가증권에서 한 방에 합시다. 이거는 유가증권에서 한 번에 하고, 자,
얘는 재고자산이 먼저 있어서 우리 전에 기억나시죠? 재고자산 하고 나야 대손이 나오는 거. 그래서 57페이지로 갈게요. 대손부터 보게. 자, 우리가 대손을 당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손 당했다는 거는 채권을 못 받게 되었다는 거고, 채권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럼 자산을 줄여가면서 우리는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에서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를 쓰는 거고, 기타 채권에는 영업의 비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이야기는 자,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대손이 발생하며 우리는 사용할 때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대손 발생하며 우리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이 두 개가 서로 계정 과목 이름이 다르니까 우리가 번호대를 구분을 안 했는데, 얘가 800번대이고 얘가 900번대다 그 이야기예요. 얘가 800번대 900번대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 보면,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성격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그래서 자, 성격을 꼭 기억하실게. 대손 충당금은 자산인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얘가 대변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대변에 있긴 한데 자산이라는 우리 요소에 차변에 있어야 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 이런 요소가 또 있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지,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억나시나요? 잠시 볼 거예요. 그런 애들이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자기 자리는 대변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쓸 때부터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대변에 딱 생긴 거, 그게 우린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 썼다가 반대로 대변에 썼다가 차변에 지워줘야지만 없어지는 거지, 아니면 안 없어지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먼저 채권자에게 대손 예상률을 대손 추정률이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죠. 문제에서 지금 추정률 곱한 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잔액을 빼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예상해서 대손당할 거다 차기에 대손당할 거라고 예상한 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만약에 지금 플러스라고 나온다는 경우는 얘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크면 초과 설정액이 나오면 보충을 할 거고, 반대로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크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이 금액에 맞춰둘 거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금액을 딱 조정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제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얘 둘이가 서로 똑같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 금액이 딱 맞춰서 적혀 있다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는 자동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에 기말 표현보다 우리한테는 결산이죠. 계산할 때 그럼 플러스가 나와서 보충액이 나오면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동 계산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보충액 한입백 확인은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 대손 삼각으로 확인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여기에서 위에 대손 삼각이라고 있죠. 우리 그 대손충당 설정할 때 쓰는 거. 여기에 금액 있는 이 금액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 이야기예요. 이 금액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면 이게 환입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손 추정률을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죠. 근데 지금처럼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자동 계산하고 끝내버리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뜬다면 이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서 수동 계산해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뜨면 그 마이너스 뜬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칙은 수동 계산이에요. 그럼 수동 계산을 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그리고 자기 짝지가 있겠죠. 충당금을 얼마를 줄여주고 방금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써서 우리가 분계를 해줄 건데, 이때 800번대는 매출 채권, 900번대 쓰는 것 우리 기타 채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써줘야 됐고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참고로 대손충당금 환입은 이론에서 물어보니까 매출 채권은 현관비에서 차감 성격으로 쓰는 거고, 기타 채권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성격이.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800번, 900번이라고 실기로 기억하면 되고, 이런 문제에서는 얘가 판관비의 차감 계정인지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 이야기한 건 이거죠. 대손충당금 환입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변을 쓰려고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동 계산할 때. 이해가시죠? 800번, 900번 두 개 있다고 한 거. 그죠? 자, 그럼 제가 원칙이라고 썼죠. 그유가 우리 예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외가 조금 황당하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동 결산을 이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세무위급에서 최근에. 이때는 그냥 왜냐면 컴퓨터가 환입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계산자료 입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붕괴를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금액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붕괴를 해줘요. 얘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붕괴해 주는데 문제에 자동 계산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그냥 자동 계산을 쓰고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계산 문제도 세무위급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에 지금 대손 예상률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잔액 비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잔액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이걸 잔액 비례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잔액 비례법. 이걸 지금 우리 책에는 얘를 일정 비율법이라 적혀 있는데 시험에서 표현할 때는 잔액 비례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지금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한 거는 잔액 비례법인데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채권 중에 채권 발생한 지가 기간이 오랫동안 경과한 게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럼 오래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높고 최근에 발생한 거는 그래도 아직 못 받을 확률은 좀 작죠. 그래서 대손 추정률을 틀리게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채권 발생 기간에 따라서 추정률을 달리 잡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 추정률별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외상매출금으로 연령분석법으로 계산을 했죠. 그럼 외상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84만원이 있죠. 이 금액을 직접 보고 빼셔야 돼요.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가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연령분석법으로 계산을 했으면 그냥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얼마는 몇 개월 된 거 얼마는 몇 퍼센트 기간 얼마 지난 거는
몇 퍼센트 대손율 얼마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가로로 쭉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합산을 했죠. 합산하면 그 금액이 설정할 목표액이기 때문에 잔액 빼고 보충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 확인을 여기 합계잔액 시단표에 와서 우리 채권별로 뭐 외상매출금 거다, 받으러 온 거다 이렇게 채권별로 확인을 하셔서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사용하고 회수하는 거 볼 건데 책은 안 적혀 있네. 근데 우리 시간이 벌써 52분 됐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우리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